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부터는 이제 현강 직접 들으러 오는 친구들이 없어요. 이제 수능이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진도를 빨리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한국사를 들으러 오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시간을 따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찍는 이 영상은 유튜브에 바로바로 이제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어떤 종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프 그리고 문제 양식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듣는 친구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살펴봤어요. 일제강점기. 네, 아주 이제 아브라함 역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일제강점기 문제는 항상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곤 합니다.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첫 35년간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지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일제는 우리를 어떻게 이제 괴롭혔냐면요. 1910년대 무단통치, 1920년대 소위 이제 말하는 문화통치, 그리고 1930년대, 4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로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가 1910년대 볼 수 있는 모습, 1920년대 볼 수 있는 모습, 1930년대, 40년대 볼 수 있는 모습, 그렇게 해서 그 시대와 관련된 핵심 용어들을 찾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걸 배웠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저항했는지입니다. 1910년대는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고, 20년대는 어떻게 저항했고, 그리고 1930년대, 40년대는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이런 식으로 한 문제가 한 최대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곤 해요. 딱 듣기만 해서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 문제를 우리 제가 개념 설명을 듣고 실제 문제를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복습 차원에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어떻게 당했는지 살펴봤었거든요. 자, 먼저 무단통치 시기입니다. 이 무단통치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처음으로 일단 이 한국, 이 조선이라고 하는 식민지가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선인들이 일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는단 말이지. 그래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 뭐로? 힘으로써, 그러니까 무력으로써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소위 어떻게 보면 공포를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한국인들의 머리에 일본인이라고 하는 일본인한테 절대 저항할 수 없게끔 공포심을 심어둠으로써 그들의 식민 정책을 좀 더 이제 원활하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무단통치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무단통치 시기 때 볼 수 있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 경찰제도. 근데 일반 경찰이 아니라 무슨 경찰제도였죠? 헌병경찰. 헌병경찰이었지. 그러니까 이 헌병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경찰의 개념이 아니라 군인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경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혹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다. 그래서 헌병경찰제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때려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조선태형령. 그치, 조선태형령. 자, 그 다음에 교원과 관리들, 즉 공무원들은 제복을 입고 칼을 착용하게끔 했었다. 그래서 뭔가 한국인들에 대해 어떤 그런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했었던 시기가 바로 이 무단통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복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인의 이런 무단통치는 우리 민족에 그렇게 타격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무섭게 무력으로 이렇게 탄압을 하면은 한국인들이 이제 일본 사람들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우리는 1919년 이 3.1운동을 통해서 좀 더 평화적으로, 그리고 이 일본에 이게 좀 저항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물론 처음에는 비폭력에서 나중에 폭력 시위로 이제 바뀌긴 했었지만, 처음에 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제의 어떤 이 식민 정치를 이제 좀 이렇게 물리치고자 독립을 추구했었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을 좀 다르게 먹게 됩니다. 이 한국인들을 통치할 때는 이게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뭔가 잘해주는 척 하면서 그 과정에서 친일파를 육성시켜가지고 이게 좀 이간질을 시켜야 되겠구나. 한국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고등적인 술책이에요. 자, 그래서 무단통치보다는 좀 풀어주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무단통치 때 실시했었던 헌병경찰을 보통경찰제도로 바꾸고, 그리고 아까 전에 조선인들에게만 해당되었던 이 조선태형령을 문화통치 때는 해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교원들과 관리들에게 입혔던 제복과 칼을 해제를 시키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들이 모두 다 일본인들의 어떤 굉장히 기만적인 술책이야. 속이는 거야. 자,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로 바꿔줬다라고 하는 건 소위 풀어주는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내면을 살펴보면요, 경찰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나고요, 예산도 훨씬 늘어나고요, 그리고 경찰관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굉장히 예산 증대가 굉장히 높여 올라가요. 그리고 이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1925년에는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법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언론, 출판, 집회의결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민족신문이 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게 편찬이 되긴 하거든. 그런데 그걸 보면은 검열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뭔가 좀 일본인들의 맛에, 이제 입맛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은 뭐 삭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 그래서 소위 문화통치라고 해가지고 풀어주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건 철저히 기만적인 행위였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920년대에 진행되었던 이 문화통치가 1934년대, 30년대, 40년대 와서는 왜 민족말찬통치로 바뀌게 되었느냐? 뭐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1929년에 미국에서 출발되었던 이 경제대공황을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이 경제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 그 균형이 무너져서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 그래서 물건이 뭔가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자꾸 물건들을 찍어내니까 당연히 또 안 팔리고, 또 안 팔리다 보니까 또 실업자가 생겨나고, 그래서 이 굉장히 안 좋은, 죄송합니다. 수업 시간이라 여기 지금 많이 미만실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네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계속 무시한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이제 촉발되었던 이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뉴딜 정책이라는 걸 시행을 해요. 이제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이제 많은 식민지들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그 식민지와 본국을 하나로 묶는 이 블록 이 경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려고 했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31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요. 만주를 침입합니다. 근데 아직 뭔가 부족해. 그래서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1941년이 되면 미국과 태평양 전쟁까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을 이거 어마어마하게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인만으로는 이제 전쟁의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일본인만으로는 전쟁 수행이 어려워.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까지 동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징병, 그리고 노동자로도 끌려가는 뭐 징용, 그리고 또 여성들도 이제 성노예를 끌고 가는 이제 일본군 위안부, 이런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그 일왕을 위해서 싸우다 죽어라 그러면서 무기 주면은 여러분들은 그 무기 받고 싸울 겁니까? 안 싸우지. 나는 한국인인데 왜 내가 일본에서 싸우고 죽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인들이 이 전쟁이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철저히 깨부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아침마다 맨날 한국 시민 서설 외우게끔 하는 거야. 저는 일본의 충성스러운 국민입니다.
일본어를 위해서 싸우다 죽겠습니다. 이걸 맨날 외우게끔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맨날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면은 일본 일왕이 있는 그 동쪽으로 인사를 드리게끔 하는 그런 정신 교육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 교육들이 있었어. 그리고 한국말을 쓰는 것을 금지시키고 일본어를 필수, 무조건 일본어만 쓰게끔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엔 초등학교도 한국신민학교의 이제 줄임말이 이제 국민학교, 네, 이런 걸로 한국신민학교, 여기 줄임말이 이제 국민학교거든요. 저도 국민학교로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로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것도 모두 다 이 민족 말사 통치를 표현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10년대, 20년대, 30년대 살펴봤었어요. 기억나시죠?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살펴볼 거냐면, 저번에 그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었잖아. 오늘은 경제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10년대 이 무단통치 시기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때. 자, 1910년대 같은 경우에는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어요. 토지조사 사업.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선 땅을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걸 만들어.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는 이 한국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조선 총독부에 신고해라. 그리고 그 땅이 너희 땅이란 것을 증거를 대라. 그래서 신고주의와 증거주의를 바탕으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 토지조사 사업의 이제 내용이 이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일단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이 기한을 놓쳤던 사람들은 자기 땅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사람들이 실시하는 거야? 누가 주도가 되는 거지? 일본인들이 주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히 일본인들이 하는 저런 정책에 난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토지조사 사업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조선총독부는 한국인들의 많은 토지를 수탈하게 됩니다. 토지조사 사업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령이라는 걸 제정해요. 회사령. 자, 이 회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조선 땅, 한국 땅에다가 회사를 만들 때 반드시 조선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조선 총독 만나기 신나요? 아니 이 조선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센 사람이냐면 일본 왕의 직속 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총독은 일본 의회의 간섭도 받지 않을 정도로 이 한국 땅에서는 일본인 중에 제일 높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어떤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 그럼 조선 총독한테 허락받으러 왔어요. 뭐라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그만큼 허락이 굉장히 어려웠죠. 자, 그래서 이 일본 애들이 조선 총독부가 이 회사령이라는 걸 제정한 이유는 우리의 민족 자본의 육성 그리고 어떤 그런 성장을 제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던 것이 바로 회사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수파를 안으로 굽는다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에게 많은 허가를 내줬고 그랬겠죠. 우리 민족에게는 좀 불리한 그런 측면이 많았었다. 그래서 무단통치 시기 때 경제정책 두 가지를 말해봐라. 그럼 여러분들은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 제정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통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통치 시기 때는 어떤 경제정책들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산미증식 계획. 무슨 뜻이냐?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할 산, 쌀을 생산하는 것을 더할 증자입니다.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쌀을 생산하는 것을 증산시키는 계획. 이게 바로 산미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 내에 아주 엄청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엄청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쌀이 굉장히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쌀을 어디서 충당하겠다? 조선 땅에서 충당하겠다.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통치 때 와서는 이 회사령을 폐지합니다. 자, 여기서 회사령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해. 자, 아까 전에 허가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이제는 조선 총독의 허가 필요 없이 그냥 신고만 하면 돼. 저 이 회사 만들게요.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회사령 폐지 그리고 회사령 신고제로 전환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회사령을 만들었다가 이때는 폐지가 되나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을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뭐 스타크래프트나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해보셨나요? 스타크래프트 너무 옛날 게임이에요. 여러분 다 롤밖에 안 하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전략 게임을 하면 제가 처음에 스타팅이라고 그래요. 처음 게임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원이 있고 건물이 있고 처음에 이렇게 1군 4개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가 본진이야. 그런데 여기가 자원이 이제 메말라가잖아요. 고갈되니까 또 다른 땅에다가 또 그 어떤 기지를 만들고 자원을 캐야 될 거예요. 거기 멀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일본 본토는 일본한테 본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한반도는 일본의 멀티 부분이 되는 거야.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본진이 먼저 커야 될까? 멀티가 먼저 커야 될까? 본진이 먼저 커야지. 일본이 본진이잖아. 주객 전도가 되면 안 되잖아. 일본이 먼저 커야지. 근데 일본 본토가 먼저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령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한국의 민족 산업을 육성을 막기 위해서기도 하지만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시한 측면도 있어요. 왜 그럼 일본 기업들은 한국으로 넘어갈까?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 다음에 땅값이 싸요.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와 땅값이 싸 한반도로 계속 넘어오려고 하지.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주요 산업들이, 그러니까 일본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진다면은 삼성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손해잖아. 그러니까 주요 기업들을 이렇게 잡아두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부터 발전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발전되면 그 다음에 멀티로 나가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 회사령을 제정을 통해서 일본 산업들이 한반도로 진출을 해서 함으로써 일본 본토가 발전이 이제 더디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회사령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때는 폐지했을까? 20년대 되면 일본이 일단 발달할 만큼 다 발달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나가도 좋다라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회사령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거야. 본진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멀티 키워도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930년대, 40년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면 북양 정책. 무슨 말인가요? 남쪽에서는 면을 키우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제대공황으로 인해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많은 면직업계, 그러니까 어떤 옷을 만드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그 재료를 구한다든지 거기에 되게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재료를 한반도에서 구하고자 남쪽에서는 면화를 키우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움으로써 그 원료를 확보하고자 했었다.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의 쌀을 마음대로 말하고 뺏어가는 거야. 이걸 공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출. 그리고 노동자를 끌고 가는 뭐 징용, 병사를 끌고 가는 징병,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자, 그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문제 보면은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앞에 학생들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말이 이렇게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앞에 좀 듣는 사람이 없고 혼자 찍는다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봅시다. 자,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에요. 2022년도 1, 2, 3학년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키워드들을 통해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아낼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당했는지 살펴보는 거야.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리에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서울 청운동에 사는 최땡땡은 이러한 산에서 4번 솔림을 긁어간 일로 경찰서에서 핵심 키워드 뭡니까? 태형이죠. 맞았어요. 그리고 직결처분이라는 말도 있네요. 이 직결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그 범죄를 저질러고 체포가 되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고 저 사람에게 이런 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범죄 직결례라 그래가지고 그 헌병 경찰이 그 자리에서 처분을 내리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엎드려. 그래갖고 그 자리 딱 때리는 거. 이게 범죄 직결 처분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의정부 석구면에서 화전을 경작하던 10명이 헌병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네요. 그리고 또 태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태형, 직결처분, 헌병 모두 다 어떤 시기와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1910년대 무단통치가 되겠죠, 여러분들. 쉽죠? 자, 그럼 1910년대 무단통치 때 있었던 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몇 번? 4번. 토지조사 사업 실시가 되겠죠? 쉽죠? 자,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와 관련된 거고요. 국가총통원법은 민족말살통치식입니다. 1938년. 경부고속국도 이거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화폐정리 사업은 1905년 메가타이에서 실시된 제도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오늘 아버지를 따라 보통학교에 갔다. 검은 제복,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리고 허리에 칼을 찬 선생님. 자, 제복을 입고 칼을 착용한 교원,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무단통치와 관련된 거죠? 무단통치. 몇 년대? 1910년대. 자, 그리고 관리들은 제복을 입고 칼을 차야 되는데 교사들도 천황이 임명한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즉, 교원과 관리들이 칼을 차고 제복을 입었던 시기.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 헌병경찰이 되겠네요. 헌병경찰. 1910년대 무단통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회사령이 시행되었다. 자, 연행사가 파견되었다. 여러분, 연행사는 청나라의 수도가 연명이에요. 그래서 청나라에 가는 관리들 사절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유경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고등학교, 근대식 공립고등학교. 자, 군국기무처 나오면 무조건 가보 1차계요. 노비안건법 고려 광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소식 들었나?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토지를 빼앗겼다고 하네. 이거 아까 신고주의, 증거주의,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무서운 세상일세. 나는 헌병 경찰들에게 태형을 선고받는 사람을 봤다네. 자, 토지조사 사업, 헌병 경찰, 태형 봤을 때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다. 쉽죠? 자, 정답은 4번. 칼을 차고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 홍경래 현안, 그리고 세도정치 시기라고 그랬었죠? 평안도 지역 차별 때문에 일어난 거. 청해 영선사 조선. 여러분, 이 청해 영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880년 통리 기무화문이 설치된 이후에 청나라에 파견된 어떤 그 견학단이라고 보셨죠?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연행사와 여기 있는 영선사는 달라요. 연행사는 조선 후기 때 우리가 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후 겪잖아요. 그 인조 광해군의 증리외교 정책,
하다가 이제 전쟁을 피하려고 증류외교 정책을 취하다가 이 광해군이 인조 반정으로 해서 쫓겨났다 그랬잖아. 자, 그럼 인조 같은 경우는 무슨 정책 취한다고 그랬었어? 친명 배금. 그래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그랬었지. 그 이후에 우리는 청나라의 조공을 바쳐 청나라를 황제나라로 모신단 말이야. 그리고 그 조공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연경에 가는 사람, 그래서 연행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나오는 영선사는 뭐야? 여기는 영선사는 통리기무하문이 1880년에 만들어져. 그래서 통리기무하문은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본부라고 그랬었지. 그래서 이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이 본부가 청나라는 어떻게 근대화 정책을 하고 있는지 배워와라 하는 친구들이 바로 영선사야. 일본은 수신사와 조사시찰단. 그런데 수신사는 공식적으로 파견되는 친구들, 조사시찰단은 비밀리에 몰래 파견되는 친구들이라. 그래서 왜? 그 당시가 영남 만인수로 시끄러워진 시기였기 때문이야. 이해되시죠? 자, 별기군, 여러분들 이 별기군은 이제 신식군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립기무하문에서 했던 군제 기억 중에 하나였고, 군국기무청 가보 1차 기억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인드맵으로 표현하기. 탐구 주제가 가네요. 자, 표면적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이제 각각 실선과 점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문관 총독이 임명 가능하다. 오, 선생님 방금 설명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빼먹은 것 같네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조선 총독은 무관들만 임명이 될 수 있었어요. 무단 통치 때는. 근데 1920년대 문화 통치 때는 문관 총독도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따가 조표에다 추가로 적을게요. 근데 실제로는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어요.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만이네요.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군면 협의회, 도평회를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의사 결정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뭐로 만들어놨냐 그 말이죠. 언론 자유를 일부 허용하는데 오히려 검열을 더 강화하네요. 기사 삭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우리 이런 식으로 너희를 풀어줄게. 하지만 그 실상은 오히려 더 억제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기만적인 통치를 했던 시기는 1920년대 무슨 통치다? 문화 통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지, 적절한 거. 자, 그러면 문화 통치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몇 번? 4번. 이른바 문화 통치의 실상, 표면적인 내용과 실제적인 내용의 그 거리감이 좀 있었다.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는 다 아니고요.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비석은 저수지 축조 이후에 땡땡 수리 조합의 연역과 관계된 연대를 기록한 것입니다. 토지조사서. 이것만 보고 선생님 이거 무단 통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문제 끝까지 읽으세요, 여러분들. 토지조사서를 끝냈어요. 조선 총독부는 여기서 또 밑줄 그어야 되겠네.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얘들아 여기서 끝났어. 1910년대지. 토지조사 사업이 이제 끝났어. 1910년대 끝났어. 그리고 나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뭐 한다 그랬어? 산리, 쌀을 생산하는 것을 늘리는 계획. 그게 바로 산미증식 계획이잖아. 앞에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들. 앞에 거만 토지조사 사업이나 이거 1910년 무단 통치 아닌가 이렇게 문제 풀면 큰일 난다. 문제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 자, 이를 위해 수리조합 설립을 확대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도록 했는데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어요. 산미증식 계획 1920년대 일입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 산미증식 계획을 실행할 때. 다행히 1910년대의 모습은 없네요. 기계를 발급하였습니다. 대한제국대 양전치계서 당백전 흥선대원군이 경국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균역법 0조 때 실시한 거지. 군포 2필에서 1필로 줄여준다.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났네. 자, 그러면 조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조프 몇 페이지냐면요, 16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여기를 저번에 안 읽었던 것 같거든요. 자, 191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입니다. 무단통치. 여기 보시면 헌병경찰제도, 조선태형령 일부 관리하고 교훈은 제복과 칼을 착용하는데 우리 아까 빠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조선총독은 누구만? 무관 출신만, 군인들 출신만. 오케이? only 무관 출신, 오직 무관 출신만 가능하더라. 무관 출신. 그리고 헌병들에게 아까 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직결처분권. 직결처분권. 헌병경찰제도 밑에다 적으면 되겠네요. Sorry. 이 헌병들에게는 직결처분권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재판 필요 없이 딱 그 범죄 장면을 딱 이렇게 잡았던 그 경찰이 그 자리에서 너는 태형 몇 회로 처할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직결처분권. 자, 그 다음에 경제수탈입니다. 이 시기 때는 토지를 빼앗기 위해서 무조건 조선총독부에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하지 않은 땅은 뺏겠다. 증거도 있어야 된다. 토지조사서. 그리고 회사령은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일제의 민족문열통치와 경제수탈 보도록 할게요. 자, 10년대에서 20년대, 즉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무슨 사건 때문에? 1919 3.1 때문에 1919년 3.1운동으로 인해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민족분열통치입니다. 이른바 문화통치. 말 그대로 이전에는 한국인 대 일본인 구도였다면 이 3.1운동에서 쓴맛을 봤었던 일본인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인 대 한국인을 싸움 붙여야겠다. 이간질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잘해주는 척하면서 친일파를 양성하고서 있었던 것이 이 민족 분열 통치, 문화 통치야. 자, 밑에 좀 풀어줘요. 조선 총독의 문관 출신도 임명이 가능합니다. 이거 무서웠지? 이제는 무관 말고도 문관 출신들도 임명해줄게. 이게 좀 부드러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딱 느꼈을 때는. 이 전에는 무관들이라 아무래도 좀 무서울 수 있는데, 군인들이라. 근데 일반 행정관 출신들은 좀 이게 좀 부드럽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단 한 번도 문관 출신이 임명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치안유지법, 오히려 독립운동과 사회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여기 외에는 안 적혀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적어봅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를 부분적으로 허용도 해줍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법률이 오히려 더 심해졌죠. 그러니까 다 뻥이란 말이야. 속이려고 하는 거야. 자, 경제수탈, 쌀을 늘리기 위해서 산미증식계획 그리고 회사령을 철폐했는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굳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말 그대로 동사무소 가고 신고하면 된다는 거야. 자, 오른쪽에 일제의 민족말살 통치와 전시가 아니라 전시동원 체제요. 전시동원 체제. 한국 식민화 정책. 자, 일제가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여 침략전쟁에 동원하고자 본격적으로 추진한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한국 식민서사 군성요배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이란 걸 제정해요. 여러분들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잖아. 근데 중국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전쟁은 일으켰는데 오면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일본인만으로는.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까지 동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기 위해서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사람들과 물건을 마구마구 이제 걷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중요전쟁이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고요. 징용, 노동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징병, 전투를 위한 뭐 군인들을 끌고 가는 거. 식량 배급제, 그래서 쌀을 다 국가가 다 뺏어가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나눠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시는 이제 일본 우리 한국 여성들을 이제 식민지 여성들을 일본 성노예로 이제 끌고 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당했는지를 배웠다 그랬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